네, 이번 시간에는 336페이지 과세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세기간은 이제 언제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할 건지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고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크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우리 법인세하고 소득세도 과세기간 사업연도가 따로 있어요. 있고 부가세도 있는데 부가세는 이제 모든 사업자들은 동일을 하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2월 30일이라고 있으면 중간에 얘네들은 1년의 이제 과정을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고 6월 30일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6개월치 신고를 하고 이제 부가세 신고하고 넘어오라고 해서 보통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1월부터 6월 말까지 1기, 그 다음에 7월 1일이죠. 12월 말까지 2기 사업연도, 2기 과세기간 이렇게 부를 거예요. 과세기간은 사업연도 이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1월 1일은 개시일이고 이날은 종료일이라고 부를 건데 과세기간 종료일 끝나고 25일이라고 해서 7월 25일 날 1기 부가세 신고를 하겠다. 그 다음에 2기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끝난 25일, 1월 25일까지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기간을 해서 이 두 가지 신고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확정신고기간이라고 불러요. 확정신고기간. 그래서 확정신고, 1기 확정, 2기 확정 신고기간.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은 이렇게 6개월마다 신고하기는 너무 금액이 클 수도 있어서 이건 개인 사업자만 이렇게 2번 신고하고 법인은 중간에 신고를 한 번씩 더 할 건데 분기별로 이때는 이제 3월 31일, 이때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끝나는 4월 25일하고 우리가 10월 25일 있죠.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제 사업연도 신고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이라고 해서 1월부터 3월 말까지 예정신고, 이때는 확정신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정, 확정 이렇게.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3월 30일 끝나면 예정신고를 한번 할 건데 그때 4월 25일 날 예정신고 1, 2, 3월 7일 신고할 거고 확정신고기간 때는 7월 25일 날 신고할 건데 그때 신고를 1월부터 6월까지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4, 5, 6, 3개월치 신고하시면 되겠다. 여기도 7, 8, 9, 10, 11, 12 이렇게 4번 신고하도록 돼 있고 혹시 예정신고 때 신고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확정신고 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정신고 때 신고 못한 금액은 확정신고 때 신고는 가능하다. 근데 1기 때 신고 못한 거 2기에 넣어서 신고하겠다. 그건 안 돼요. 지금 개인 사업자도 1기 때 신고 못한 거 2기에 신고는 안 되지만 이런 것처럼 법인만은 이제 예정 확정 때 이제 예정 때 못한 부분을 확정 때 신고는 가능하다. 그 대신 그렇게 신고를 잘못했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가산세라는 걸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할 건데 이 가산세라는 거는 우리가 세법에서 의무사항을 뒀을 때 그 의무사항을 이행을 못하면 그에 대한 징벌 효과로서 이제 일정 금액을 가산해서 이제 금액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결국은 법인은 4번 신고를 한다. 일단 개인인데 이 개인은 이제 2번 신고한다고 돼 있어요. 신고를 할 건데 이 2번이라는 개인은 이제 일반과세자를 얘기해서 이건 신고납부가 들어가죠. 근데 개인 중에 특정한 이제 어떤 소규모 개인인데 그 소규모 개인은 누구냐면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하래요. 언제 하냐면 요때 1년치에 대한 신고를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될 거고 그 대신 이제 법인하고 개인 차이를 볼게요. 법인은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이렇게 4번 나눠서 할 건데 개인은 2번만 하기로 했죠. 근데 개인 2번을 6개월치를 다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중간에 3개월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예정 고지가 나와. 이렇게 예정 고지. 고지란 말은 세무서에서 금액을 정해서 이제 우리가 납부 금액을 알려줄 건데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면 그 금액은 내셔야 돼요. 내시는데 이 고지되는 건 어떤 금액을 줄 거냐면 전기 2번 말고 전기에 냈던 거에 금액 2분의 1을 전기에 냈던 2분의 1을 고지서로 주고 그럼 3개월치를 이제 미리 내놓는 거예요. 내고 실제 확정 때 우리가 낼 세금이 고지서로 예를 들어서 400을 받았는데 이번에 확정 때 우리가 700이 나왔다. 700이 나왔으면 이건 6개월치가 700인 거죠. 700이니까
앞에 400원이라는 고지 금액을 빼서 실제 확정되는 300만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예정 고지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시고, 간이가세제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신고를 할 거니까 1년에 신고해서 6개월째 예정 부가고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용어인데 고지랑 같은 개념이에요. 예정 부가고지를 해줄 거고, 이것도 고지가 나왔으니까 나온 금액을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다른 방식으로 신고하겠다.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번 연도 사업을 개시한 사람들, 신규 사업자들 있죠. 신규 사업자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업 개시를 한다. 근데 언제 딱 이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면 2월 1일 날 이제 뭘 할 거냐면 사업 개시일이야. 그럼 사업 개시일 날부터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법인이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요때 요 기간 끝내고 예정 신고하고 확정 이렇게 가면 되죠. 똑같이.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6개월간인데 이제 2월 1일부터 했으니까 6월 30일까지 기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신고를 7월 25일 날 신고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표현돼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을 과세기간으로서 하시면 되겠다. 그럼 사업 개시일 전에 여러분들 뭐부터 할 수 있냐면 사업자 등록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더 배우겠어요. 그 미리 만약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이제 등록 신청이 되는 거죠. 등록 신청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이가세자였다. 요 날로부터 언제예요? 요 날까지죠. 요 날까지 요때 신고하시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신규 사업자 얘기고, 이제 폐업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제 못하게, 돈을 못 벌겠어서 그만두겠대요. 그럼 폐업을 한번 해볼까요? 폐업을 하게 되면 이때 폐업일인데, 만약에 법인이었으면 이렇게 돼요. 법인이었으면 이렇게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하고 폐업일까지 기간까지 한 다음에 폐업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폐업일이 11월 1일이면 이달 말일부터 이제 25일이니까 여러분들 12월 25일까지 폐업 신고하시면 돼요. 폐업 신고하시면 되겠다.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7월 1일부터 폐업일인 11월 1일까지 이제 금액에 대해서 12월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과세기간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거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책에 여러분들 336페이지 일반적인 경우 오른쪽 그림에 이제 과세기간,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 참고는 여러분들이 볼 거는 오른쪽에 337페이지 합병이나 분할은 그 시점 합병 등기일이나 이제 분할 등기일이나 뭐 그런 걸로 나누긴 할 건데 여러분들 그건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뭐 개시일은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오른쪽 폐업일 중에 3번을 보세요. 실제로 폐업일은 언제냐면 사업을 이제 하다가 언제 사장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겠죠. 그 시점에 폐업일이 될 텐데, 그럼 그 시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시점은 보통 폐업일로 신고한 날이에요. 신고한 날. 근데 뭐라고 되냐면 분명하지 않을 때,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고한 날로 보는데, 혹시 폐업일이 분명하면 어떻게 된다? 그 날, 분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건물을 팔게 된 날로부터 이제 폐업한 거예요. 그래서 판 날이 확정되는 날, 그날로부터 보통 언제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금 청산 중에 빠른 날인데, 하여튼 그 빠른 날이 정해지면 이제 그날 폐업일로 봐서 신고한다. 내가 만약에 다음에 폐업일을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뉠 거니까 그렇게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예외적인 게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간이과세 때문에 거기 첫 번째 간이과세 포기가 있어요. 간이과세제 설명은 나중에도 여러분들 제가 몇 번 할 건데, 간이과세 포기는 이렇게 돼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그래서 지금 1, 2, 3월, 지금 내가 1월, 2월, 3월을 간이과세 하다가 간이과세를 안 하고 싶어. 일반과세로 가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면 돼. 그런데 일반과세자 포기는 없어요. 이제 일반과세자 포기는 없고 간이과세 포기만 있는데, 포기한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에요. 그래서 1, 2, 3월은 간이로 계산 신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신고한 그 포기한 달의 말일까지는
간이가 될 거고 4월 25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 5, 6 실제 일반 과세자가 됐으니까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6월달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6월 30일 날 이렇게 신고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이 과세자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 됐을 때 간이 과세자는 뭐라고 됐냐면 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이날 개시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포기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가 간이과세. 그 나머지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일반과세. 이렇게 신고할 거고 일반과세자는 일반이죠. 일반과세자는 이렇게 신고하는 기간에 7월 25일까지 요 3개월치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월 달에 만에 포기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2월 달은 간이고 3, 4, 5, 6, 4개월치가 일반이 되겠죠. 왜냐면 간이는 법인이 없습니까? 간이는 법인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가 일반되더라면 얘는 법인이 없으니까 무조건 6개월 단위로 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개인밖에 안 돼요. 간이는.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를 보시면 되고 밑에 과세 유형 변경인데 이거는 이제 간이나 일반에서 서로 바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은 시간을 앞에서 굳이 쓸 필요 없어서 간단히만 설명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18년도인데 여러분 18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까지가 간이었어요. 간이. 그래서 중간에 나눠서 이제 간이과세자인데 혹시 일반 과세자가 되려면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이제 얘네들은 4,800만 원 기준인데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이제 일반 과세자가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산했더니 4,8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일반으로 가면 좋은데 이 금액을 언제 할 수 있냐면 1월 25일에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요 과세 기간은 앞에 있는 과세 유형하고 막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간이로 하셔야 되고 일반은 언제부터 바뀔 거냐면 7월 1일부터 바뀔 건데 7월 1일부터 일반으로 바뀌면 일반은 무조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는 일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요 기간에 여러분들 기간에 또 4,800만 원이 안 돼서 간이로 바뀌더라도 이건 언제 할 수 있냐면 또 1월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월에 알면 다시 이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됐냐면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인데 이게 일반이었을 때 간이로 변경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과세자 6개월 동안 신고하고 일반 과세자 6개월 동안 신고하고 4,8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일반이고 간이는 이렇게 간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일반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같은 과세기해야 된다. 같은 사업자여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일 뭐라고 되냐면 변경일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변경일 이후이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뭐다? 그 위에 보면 간이 과세자고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으로 이제 변경될 때도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간이다 이렇게. 지금 요거랑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간이과세자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보셔야 돼요. 별도로 이제 보성을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납세지인데 납세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납세지 정리를 하고 볼 테니까 납세지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어디다가 부가세를 납부할 건지 관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할 간청을 얘기하는 건데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사업장 소재지. 그러면 사업장이 뭐냐 이걸 배울 건데 얘네들은 이제 또 납세지가 관할 간청을 해서 거기 보시면 납세지 정의에 어디다 부가세를 납부할 건지 보통 법소부를 다 하셔야 되는데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본점에서 한 번에 하나 몰아서 다 본점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본점 관할에다가 법인세 신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개인이니까 개인의 주소지에서 이제 납세주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될 건데 부가세는 좀 달라요. 부가세는 내가 법인이 만약에 사업장이 10개가 있어요. 그래도 법인세는 본점에서 낼 거지만 부가세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3개 있고
대전에 하나, 뭐 부산에 하나 해서 광역시별로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는 각각 그 지역에서 관할해서 이제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된다. 납부를 하면서 신고나 이제 이런 재반 절차도 사업장별로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네 회사라고 해서 같은 회사라고 해서 이제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사업장인데 다른 사업장에서 세금세 발행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다 제재가 들어가니까 그건 잘 주의하시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인데, 그럼 일단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제 사업장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사업장의 요건을 그 밑에 한번 나온 사업장의 범위가 있는데. 책에서 339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이제 칠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럼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중요한 거고, 아닌 부분도 이제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사업장의 범위, 요 두 줄은, 첫 번째 줄, 요건 좀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줄 거놓으세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항상 주재한 다음에 그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 거래의 전부를 행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혹시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종업원이나 사업자가 나와서 거기서 사업을 한대요. 그게 사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이라는 건데,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업종별 사업장 말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거는 책에 없으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사업장으로 되려면 일단 고정된 장소가 필요하대요. 고정된 장소가 일단 필요하고, 또 뭐라 해야 되냐면 독립적인 부가세, VA가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 창출을 하셔야 된다. 창출하는 장소, 창출을 해야지 우리 사업장으로 볼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일단 직매장. 직매장이고, 직매장은 뭐라고 볼 거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를 직매장이래요. 판매하는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하치장이라고 있는데,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해요. 보관만. 판매 이런 거 없이 보관만.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임시사업장은 박람회에 가서 우리 회사 물건을 판매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람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비 페어라고 해서 아기들 물건 있잖아요. 뭐 유모차나 아니면 이제 다른 각종 이제 아기들이 쓰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회사들이 그 박람회 하는 데 가서 이제 진전을 해두면 그거 보러 오신 분들이 그 중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임시사업장 있을 때 직매장은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니까 장소는 있어요. 그래서 고정된 장소는 있대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그런 판매란 행위는 부가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부가 창출하니까 우리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직매장은 이제 뭘로 볼 거냐면 사업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럼 하치장은 뭐냐? 하치장은 보관만 하는 장소는 있지만 뭐가 없냐면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관은 부가 창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치장 자체로는 뭘 안 볼 거냐면 이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치장에서 물건이 나가더라도 원래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나갈 때는 각 사업장이니까 부가세 신고를 각각 하라는 건데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치장에 보내는 행위 자체는 이제 보내거나 거기서 나가는 행위 자체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가세를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점에서 물건을 판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은 고정된 장소는 없지만 독립적인 부가가치 창출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업장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보진 않는데 그 대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시키겠대. 기존 사업장에 포함을 시켜서 만약에 강남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제 킨텍스에서 양재나 아니면 일산의 킨텍스에서 보통 박람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본에서 물건을 팔 때는 그럼 일산으로 보시면 일산이냐 강남이냐 어디? 강남에서 물건을 판매한 걸로 본대요. 그래서 임시사업장에서 판매한 거는 강남 본점에서 판 것처럼 보겠다.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처럼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340페이지 보시면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맞는 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맞는 말.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은 특징이 뭐냐면 얘는 사업장 등록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업장이 아니니까 신고를 따로 안 할 거냐? 아니래요. 하치장을 설치하면 하치장 설치 신고, 책에는 없지만 하치장 설치 신고를 10일 내 하셔야 돼요. 10일 내 설치 신고를 하셔서 이 장소는 직매장 부가세 창출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라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내 설치 신고할 거고 임시사업장도 10일 내 설치 신고를 하셔야 돼. 근데 박람회 자체 기간이 10일이다. 그럼 설치하면 바로 또
우리 폐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10일 이내 기간인 이제 우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지만 하여튼 설치를 한다. 나중에 폐쇄하면 또 폐쇄 신고도 1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설치 신고를 10일 내에 한다. 이 정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원칙은, 지금까지 한 원칙은 지금 요것처럼 사업장별로, 사업장별 과세를 한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되는데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예외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건 좀 이따가 비교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게 있어요. 총괄 납부라는 게 있고 하나는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단위과세. 이거는 이제 사업장별로 하지 않고 이제 그 중에서 사업장 하나를 주사업장으로 본 다음에 거기서 납부를 이건 납부만 총괄해요. 납부만 총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신청하시면 돼.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처음에 프랜차이즈 그 사업장이 한 5개를 동시에 이제 오픈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운영을 할 때 굳이 5개를 각각의 이제 사업장으로 봐서 굳이 뭐 세무서 발급을 각각 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표자가 한 명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대표자가 자기의 모든 사업장을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시면 그 중에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그 예외사항 비교가 여기서 좀 중요해요. 그래서 비교가 중요하니까 이건 좀 이따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업종별 사업장, 이것도 업종별 사업장도 잘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업종이 어떤 업종일 때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한대요. 그럼 이제 공사하는 그 장소는 되게 많을 수 있죠. 우리 회사가. 그래서 많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모든 걸 다 사업장으로 볼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업종은 이제 총괄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 일단 339페이지 업종별 사업장인데 그 중요한 걸 일단 체크를 하세요. 일단 제가 중요한 걸 표시할 테니까 일단 제조업 중요해요. 제조업 중요하고 그 밑에 있는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 중요하고 부동산 임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 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무인 자동 판매기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의 경우도 있는데 기타의 경우라는 건 이제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앞에서 나온 이제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 신고를 다른 곳에서 이제 우리가 납부를 하겠다, 사업장으로 보겠다라고 그거 신청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가로 다른 이 사업장 이외에서 이제 신고하겠다는 이제 사업장을 신청을 하시면 그게 인정이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 무인 자동 판매기만 안 돼요. 자판기 운영하시는 분들. 자판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앞에 이제 있는 것처럼 무조건 업무 총괄 장소로 가셔야 돼요. 지금 몇 가지 경우 빼고는 다 업무 총괄 장소가 답이 될 건데 무인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총괄하는 장소만 되는 거지. 내가 딴 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서울에서 이제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지방에도 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좀 시골에 있는 곳에 내가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서 신고하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앞에 해주고 있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광업은 여러분들 이제 석탄을 캐는 이제 광구가 있다고 하면 그 광구가 예를 들어서 정선에 있다. 그러면 광업사무소가 이제 저 태백에 시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업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대요. 광구에가 있는 정선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제조업은 여러분들 경우 나온 대로 보시면 돼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이 완성하는 장소. 보통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은 사업장으로 봐서 다 최종 제품이 완성하는 곳은 전부 다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들은 각각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그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장은 모두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고. 그 대신 여기 그 가로친 부분, 제품을 단순히 포장만 하거나 용기를 충전하는 저유소라고 하는데 그 장소는 제외한대요. 그래서 용기만 충전하는 아니면 이제 포장만 하는 이런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에 예외가 있으니까 그건 따로 보시면 되고, 전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건설업하고 운수업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매매업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업이 있어요. 임대업 얘네가 달라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건설업은 그냥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이제 사업장이 어디냐 했을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법인일 때랑 이제 개인일 때를 구분할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법인은 본점 소재지,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래서 본점인데 등기부상 소재지를 우리가 이제 사업장으로 볼 거고,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 업무 총괄 장소다 해서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대요. 그래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인데 서울에도 이제 본점이 있어요. 서울에 본점이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지방에도 부동산들이 많은데 지방에서 물건을 팔으면 부가세는 어디서? 본점에서, 총괄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임대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건물이 많아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네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부동산이 대전에 있으면 대전 관할에서 부동산 임대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달라요. 다르니까 여러분들 요거랑 다르죠. 이거 매매업하고 임대업은 다르니까 잘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임대업에 예외가 있어요. 이거 예외. 예외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에도 거기 밑에 꼭 표시로 나와 있죠. 뭐가 있냐면, 부동산 임대한 게 아니고 부동산상 권리대여. 그래서 부동산상 권리대여라는 건 대표적인 전세권인데 전세권을 빌려준대. 네? 그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전기사업자 등 아니면 토지공사 등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인데 이건 특정사업자들이야. 그 특정사업자는 그 임대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사업자인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부동산상의 이제 등기부상 소재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를 해주고 있는 이런 특정 사업자들은 그 관할에서 신고하기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둘은 총괄장소에서 일괄로 우리가 신고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얘네들은 예외적인 케이스로 이제 구분을 따로 하셔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앞에서 해준 광업은 광업 사무소 소재지, 제조업은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인데 포장만 한 장소는 제외. 그 다음에 얘네들 건설운수 매매, 건설운수 부동산 임대. 다르죠. 법인일 땐 등기부상, 법인의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업무 총괄 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지금 예외적인 두 가지, 권리만 대여하거나 아니면 토지공사,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기사업자 등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전기사업자 등 이런 사업자들은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 총괄 장소. 나머지는 다 업무 총괄 장소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혹시 신청을 하면 어떡할 거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우리 그 지역의 우리 사업장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뭐가 안 돼요? 무인자동 판매기는 신청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사가 사업장이 없이 그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볼 거냐? 뭐라 되어 있어요? 주소지, 거소지, 사업자에.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업장이 없다. 등록된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주소지랑 거소지가 사업장으로 보겠다. 이런 예외사항도 있어요. 그 밑에 조그만 것으로 나온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제 부가세 과세되는 사업을 했을 때도 업무 총괄 장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직매장과 지장 배웠고 임시사업장 배웠으니까 밑에 참고하면 보시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라고 해서 얘네들 1, 2, 3, 4는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 여기 중간중간에 참고가 나온 것 중에 얘네들은 보통 시험에 좀 덜 나오는 거죠. 덜 나오는 건데 예규사항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장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제 관례인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예규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런 게 딱 법문구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보시고, 보통 어떤 케이스겠어요? 사업장은 이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사업장을 보관만 하겠다. 이런 장소는 뭐가 있어요? 대충 1번 보시면 판매 목적이나 보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견본품만 전시할 목적. 2번처럼 주문만 받는 장소. 3번처럼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 4번처럼 단순히 보관 관리만 하는 장소. 이런 거는 사업장을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사항이 이랑 비슷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과세 하고 이제 잠깐 이제 마치도록 하고 넘어갈 테니까 일단 볼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이건 제가 거기 오른쪽에 있는 341페이지고 그림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고 넘어오시면 돼요. 일단 이걸 이해하시고 제가 요거하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사업자 단위과세를 비교를 해서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걸 알아보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얘네는 이런 케이스예요. 한번 써볼 테니까 이 부가세 이제 계산 구조에서 이제 좀 미리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만약 이해가 안 가시면 뒤에서 이건 한 3번 정도 나올 이제 뭐 사항이니까 뒤에서 한 번 더 또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뭐가 있냐면 갑이 인천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공장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공장이니까 우리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에 뭐가 있냐면 직매장이라고 있어요. 직매장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만들어서 일로 보내서 물건을 이제 팔고 있대요. 이렇게.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구조예요. 갑이 인천 공장에 이제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죠. 그래서 재료를 산 가격을 우리 1,000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100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공장으로 이제 만든 거를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공급이 일어날 건데 공급을 한 다음에 실제 물건을 최종 3자한테 공급을 하는 건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공급을 할 건데 얼마 받을 거니? 5,000원에 물건을 팔았어. 이렇게 500원에 물건을 팔았다. 이랬을 때 과세 체계를 잠깐 보시면 이따 이쪽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한번 쓰고 갈게요.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이 나올 수 있는데 인천에서 부천은 같은 이제 갑이 운영하는 이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공급으로 이제 여기서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인천에서 부천 직매장으로 보낼 때 매출세액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내가 매입한 100은 나오죠. 사업장별로 할 거니까. 그래서 100이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부천 직매장은 지금 3자한테 팔았으니까 매출세액이 나온 거죠. 매출액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매출세액이 500원이 나오고 매입세액은 여기서 받아온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없냐면 금액이 없어요. 없고 500이 이렇게 나와요. 요 매출세액이 얘 매입세액이 되는 구조인데 이랬을 때 요거를 이제 1기 때 신고했다고 하면 1기의 신고기한은 언제까지냐면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요. 그래서 둘 다 신고를 하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뭐라고 하냐면 환급이라고 부르는데 환급이고 얘는 500이 납부가 나오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언제 할 거냐면 그날 다 해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건데 신고는 이때 하지만 환급 100은 언제 줄 거냐? 한 달 후에 준대요. 30일인데 보통 8월 24일 날 이제 환급이 나오는 거 이렇게 환급이 나온다. 만약에 이런 구성을 갖는 이제 갑이라는 사업자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환급을 이때 납부를 100을 미리 해놓고 이때 다시 받을 거니까 이 100, 요 기간에서 난 원래 400만 납부하면 되는 건데 500을 낸 다음에 100을 돌려주는 거니까 요 한 달 동안에 이 100이 묶이는 자금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부담을 이제 완화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요거를 같이 어떻게 하시면 납부를 그냥 한 번에 같이 해라. 그래서 하는 방식이 얘예요.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요거를 얼마 400원을 그냥 요때 7월 25일 날 납부하면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뭐 승인사항도 아니고 얘네는 이제 일정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그냥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납부만 총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납부만 총괄한다. 이렇게 보시고 주사업자 총괄납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서 배울 거는 뭘 배울 거냐면 굳이 총괄납부 신청 안 해도 이렇게 해주면 동일하다는 거죠. 얘가 얘한테 팔 때 그냥 매입한 금액 가지고 그냥 너 공급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천에서 부천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게 되면 얘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여기 쓸게 파란색으로 그래서 매출 세액과 매입세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네가 여기서 여기 나올 거고 500에서 지금 매입이 받아올 거니까 100만큼 이렇게 나와서 400이 나오지 않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직매장으로 나가는 이런 거를 직매장 반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직매장 반출 이 사항에 대해서 공급으로 보자. 공급으로 보면 세금계산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뭐랑 똑같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한 거랑 같지 않냐? 해서 두 가지 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두 가지 사항을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뒤에서 배울 거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안 했으면 그냥 공급으로 넣으시면 돼. 100 파란색처럼.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이미 신청했어. 그러면 신고할 때 공급을 안 받아도 되죠. 안 받아도 돼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나누시면 되고, 그러면 사업자 단위과세랑 이거랑 같아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거기 차이가 좀 있으니까 먼저 둘 차이 비교를 해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 한 내용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단위과세예요. 그래서 이건 다 쓸게요. 앞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뭐라고 됐냐면 납부만 총괄하래요. 납부만 총괄 이렇게 돼 있고, 사업자 단위과세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사업자 등록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셔야 돼. 세무세 발급도 각 사업장별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신고도 당연히 사업장별로 가셔야 돼. 신고까지는. 그 다음에 뭐 결정 경정이나 환급이나 뭐 각종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사업장별로 하래요. 뭐만, 납부만. 근데 얘네들은 사업자 단위과세는 그냥 갑이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동시에 이제 개업을 할 때 그냥 다 총괄하겠대. 그래서 모두를 총괄시키겠대요. 총괄을 어디? 주사업장에서. 되게 주사업장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어디로 신청할지는 또 따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주사업장을 어디로 할 거냐? 주사업장을 어디로 할 건데 일단 법인하고 개인이 좀 다르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주사업장은 뭐가 되냐면 본점하고 또는 지점이에요. 지점.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는 지점이 안 돼. 본점만 돼, 본점만. 그래서 본점만 될 거니까 이 지점이 차이점이 생겨요. 그래서 법인은 이제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대신 개인은 뭐가 되냐? 개인은 주사무소라.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주사무소에서만. 그래서 이제 본점인 거죠. 개인의 본점. 그래서 이렇게 주사무소에서 우리가 주사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납부만 총괄. 이는 납부만 총괄이고 모두 총괄이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뭘 할 거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일단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신청을 할 건데, 신청도 같으면 솔직히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신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사업자. 계속사업자라고 해서 내가 내가 기존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제 세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계속사업자는 둘 다 같아요. 이거는 같으니까 제가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돼. 그러니까 과세기간 개시는 1월 1일하고 7월 1일이 개시일이에요. 개시 20일 전. 그러니까 보통 12월 달, 1월 달은 12월 한 12일 전, 그 다음에 이제 6월 한 10일 전, 6월 한 11일 전, 뭐 이렇게 20일 전에, 시작하기 20일 전에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산해서 20일이면 되고, 그 대신 신규 사업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 요거는, 외우시면 좋겠지만, 이제 요걸 좀 이해하고 외우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하면 돼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이 3개가 있어요. 3개를 일단 등록은 각각 하셔야 돼. 각각 하고 나서 뭐라 해야 되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신규 사업자가 3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오픈한다. 그러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각각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사업자 등록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나와요. 등록증이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증 수령일로부터 20일이에요. 수령일부터 20일. 이렇게 20일로 우리가 신규 사업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고, 얘네는 이렇게 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계속 사업자는 하겠지만 애초부터 처음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굳이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뭐부터 하냐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아예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겠다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게 좀 다르죠. 그럼 사업자 등록은 언제 신청할 거냐? 요거는 이제 따로 나올 거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할, 20일 이내 신청하셔야 돼. 그럼 요 말은 같은 말이니까 둘 다 알 필요가 있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 사업자 단위과세를 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돼요. 사업자 등록은 각각 하고 등록증을 받으면 그러고 나서 20일 내 뭐 한다? 이걸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규 사업자가 주사업자 총괄납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분해서 여러분들 구분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요거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직매장 반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직매장으로 반출한 거. 그때 직매장 반출했을 때는 생각을 세 가지를 하셔야 돼.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 금액을 파란색으로 넣은 금액이 그때는 들어가겠구나. 왜 들어가는지는 그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장 때 설명할 건데 하고 나중에 과표 계산할 때 이런 금액을 또 계산하셔야 되는데 과표 계산할 때도 요 100이 1000이 이 파란색 1000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그럼 뭘로 할 거니 했을 때 원가로 보통 하도록 돼 있어요. 원가로 할 테니까 그때 할 때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341페이지 정리해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얘기 나왔고 밑에 보시면 신청이 나와 있으니까 신청 아까 요거죠. 요거 신청한 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 그 표시에 나오는 거는 뭐라고 되냐면 이거죠. 납부만 총괄하고 나머지는 각각 해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된 사업장의 범위 요거 본점하고 지점이 되고 주사무소 된 거 나와 있고 총괄납부 변경 신청이라고 해서 이 총괄납부 이제 내용이 좀 바뀔 때가 있어요. 변경 신청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변경 신청할 사항이 나오면 그 사유 신청서를 내서 변경 신청서를 내서 바꾸시면 되는데 그때 누구한테 제출할 거냐 했는데 이것도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이건 외우는 사항은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 B, C 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 만약에 이제 D가 들어온다. D가 들어오면 그거를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주된 주사업장 총괄납부 할 때 D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된 사업장 관할에다가 D가 새로 늘 거다라고 신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건 나중에 한번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한번 나중에 좀 공부하신 다음에 하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 만약에 세무서장이 만약에 그걸 D를 더 넣겠다라고 했을 때 한 사업장을 더 넣겠다 했을 때 그거를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제 승인 통지가 안 왔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대요. 그렇게 간단히만.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20일 해줘야 되는데 승인 통지를 못했다. 그건 승인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안 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른쪽.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동그라미 1, 2, 3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업장이 주사업장을 빈번하게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적용을 제외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그래서 나온 거고, 책에는 안 썼지만 포기는 같아요. 포기는 또 이거 하다가 주사업자 총괄납부를 하다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신청서를 넣으시면 또 각 사업장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사업자는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각 사업장별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를 하는 사업자는 내가 포기하면서 각 사업장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납부만 총괄하는 요로도 갈 수 있어요. 얘는 두 가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각 사업장별로 모든 걸 하는 사업장별로 과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 얘는 더 큰 범위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사업자 단위과세는 모든 거를 다 이제 적용시켜서 중간에 나오는 주사업장을 이제 본점하고 주사무소만 하겠다는 거고 이제 등록은 언제 할 건지 이 신규 사업자 이거 두 가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효력은 다 적용하겠다. 포기도 어떻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만 포기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그 비교된 사항들 제가 해드린 거 이거랑 같이 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특별하게 뒤랑 연관된 부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온다고 보지만 얘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같은 건데 얘네들은 같은 건데 요 차이가 있는 거고 일반 사업장별로 과세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다르니까 이렇게 보시고 지금 6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업자 등록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까지 하고 이제 앞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얘기는 많이 썼는데 그 등록한다는 거는 지금 사업을 개시한다는 소리고 이제 개시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간단하고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은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일단 내가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할 거냐? 뭐라고 되냐면 사업, 거기 보시면 개시일로부터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래요. 그러니까 네가 사업을 개시했으면 20일 이내 사업 등록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놓고 사업 개시를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도 잘 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은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아까 얘기한 우리 주사업자, 사업자 단위과세 그 설명이니까 2, 3번은 이렇게 보시고, 그럼 밑에 참고 보시면 여러분들 1, 2번만 일단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하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해라. 첫 번째.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해라. 면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아니니까 뭐라고 했어요?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할 건데, 만약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했으면 당연히 이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고 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 계산서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근데 반대는 안 돼요. 일로는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굳이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 없는데, 면세사업자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다시 뭐라 하시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셔야 돼. 원래는 다시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해놨으니까 굳이 다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얘네들은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만 하시면 돼요. 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 내용이 밑에 사업자 등록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1, 2번은 한번 볼 필요 있고, 사업자 등록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록증은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사업자 등록하면 20일에 등록했으면 등록증이 나와야 돼요. 등록증이.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어떻게 할 거냐. 3일 내에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거 되면 5일에 추가해서 발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정을 10일 내 기간을 우리 둬서 보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3일 내에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내. 그 대신 여기 안에는, 공휴일이나 이제 이런 근로자의 날이나 이제 법정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들어갔으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제외하고 할 거니까 3일이나 5일 내에 발급해 주면 되는데, 보정은 뭐냐면 어떤 사항을 안 낸 거야. 사업자 등록하려면 필요 서류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왔을 때 정정하고 보충한다는 건데, 그 기간은 10일 내 정정 보충인데 요 기간은 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에 보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등록증에서 이제 직권 등록하고 등록 거부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직권 등록시켜서 사업자 등록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등록 거부인데, 이런 거죠. 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걔네들이 계속 개시를 안 하네. 그럼 등록 거부가 또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 등록과 등록 거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주소가 바뀌거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 상호명이 바뀌거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등록증을 바꾸셔야지. 그래서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정 중에 정정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보통 당일에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상호가 바뀌었을 때, 도메인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름만 바뀌면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당일날. 그 대신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되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3일날 발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등록증을 이제 정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후 관리되는 거 당일인지 아니면 3일날 발급할 건지 그렇게 하나 구분하시고, 그 밑에 보면 폐업을 한다. 여러분, 휴업은 뭐냐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잠깐 쉬겠다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해달라는 거죠. 신고를 하고, 폐업을 하면 아예 뭐 한다?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거니까 그만두는 신고를 폐업 신고를 하셔야지. 이게 두 가지 신고를 지체 없이 해달라는 거죠. 그 대신 휴업 기간에는 다시 뭘 할 수 있냐면 사업자 이제 등록을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세금세 발급이나 이런 각종 신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간에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폐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돼야 돼. 그러면 등록증 말소는 원래 등록증 갖고 있으면 그 제출해서 말소를 시키면 되는데, 보통 등록증은 여러 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말소하지 않고, 밑에 보시면 그 등록증이 회수가 안 되면 등록
사실을 이제 공시하면 된다. 공시해서 이제 어디 관보나 이제 이런 게시판에 이제 공시하면 그거를 말소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개시 발급, 갱신 발급이나 이제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 안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미등기에 대한 제재예요. 미등기에 대한 제재. 이거 뭐냐면 불이익이죠. 불이익.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면 두 가지 불이익을 주겠대요. 그래서 두 가지 불이익인데, 거기 이제 그림을 제가 해놨는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우니까 제가 미리 해드린 건데, 솔직히 그림은 여러분들이 굳이 그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금액 계산하는 거랑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할까? 처음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하겠대요. 미등록 가산세 부과. 이제 두 번째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겠다. 이 매입세액이라는 건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이런 부분인데, 신용카드로 내가 매입을 하면 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부가세 부분만큼. 근데 매입세액을 등록을 안 하면 공제를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제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정한 이제 특이한 경우 하나 있어서 그건 나중에 제가 그림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거기 있는 그림하고 제가 동일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그 따라오세요. 4월 10일 날 이제 개시가 일어났었는데, 사업 개시가 일어났는데, 얘네가 언제까지 등록을 했어야 되냐면 20일 날 하라고 했으니까 4월 30일까지 등록을 했었어야죠. 사업자 등록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등록을, 거기 날짜는 5월 25일인데 날짜가 확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5월 25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7월 15일이라고 나왔죠. 보통 여러분들 이거를 7월 20일이라고 돼요. 이거는 20일이라고 되니까 20일로 15일이나 20일 같은 건데, 하여튼 뭐 뒤에서 같이 설명할게요. 여기도 내년 1월 20일로 써놓으세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요때 신고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냐 이런 거예요. 미등록 가산세는 네가 만약에 사업 개시를 했을 때 요때 등록을 안 하면 네가 개시일로부터요. 네가 등록 신청을 한 날, 그날 전날까지예요. 전날까지에 뭐가 있냐면 공급가액이 있어요. 매출액이죠. 공급가액의 1%만큼 가산세를 부담한대. 이게 미등록 가산세예요. 미등록 가산세.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을 텐데, 얘는 이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서 이 하루 전날까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해서 하루 전날까지. 그러니까 거긴 15일이니까 14일까지. 그 다음에 얘는 1월 15일이니까 1월 14일까지 우리가 그 공급가액의 1%만큼 가산세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만약에 사업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매출액의 1%는 가산세를 물고 시작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당연히 부가세도 내셔야 되고. 그래서 되게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럼 얘네랑 얘네 차이가 뭐 있냐? 얘네들은 어차피 상관없고, 네가 신청을 이때까지 하라고 했는데 못했으면 빨리 해달래, 그나마. 그래서 30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를 하면 요 공급가액 1%에다가 1-50% 가산세 감면해주겠대. 그래서 이런 가산세 감면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중요하니까 그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출, 신고, 등록, 가입, 개설을 하라고 했어요. 그걸 안 하면 가산세 부담시키겠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때로부터 못했으면 한 달이 돼. 1개월인데 1개월 내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가산세 이제 그 50% 공제사항, 그 감면사항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필요해서 미리 잠깐 보여드린 거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가산세 감면이 없겠죠. 그러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인데 이 규정은 처음에는 좀 다른 규정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정립이 돼서 4월 달에 봐요. 4월은 일기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너는 5월 25일 날 신청하던 7월 25일로 신청하던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종료는 항상 일기니까 6월 30일이죠. 6월 30일로부터 20일이라고 돼 있어요. 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만 20일까지만 등록 신청을 하면 1, 2번이죠. 1, 2번이면 너 매입세 공제 다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기다 쓸게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는 언제, 밑에 보면 나오죠. 어디까지 되냐면, 이때 여러분 새로 바뀐 게 이거 1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이후 거 다 돼요. 6월 30일 것도 되고, 7월 1일부터 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 건 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3번은 달라요. 3번은
7월 20일 이전에 등록 신청이 안 된 거죠, 얘는. 그래서 요때 등록 신청한 애들 있잖아요, 여기. 요때 등록 신청한 애들은 일기권 공제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때는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일 이후 거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후 거 공제.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밑에 그림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지금 저는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공급가액 1%. 요때 기간부터 요때까지. 그러니까 24일까지. 요날부터 7월 아까 15일이면 14일까지 그때 공급가액 1%. 그 대신 얘네들은 감면 50%. 나머지는 감면 없이. 얘네 공제사항은 그 규정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 그래서 미등록 가산세 부과한다 위에 그 1번은 중요한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할 건데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그게 6월 30일이에요. 끝난 후 20일 이내만 네가 사업자 등록을 해주면 이제 원래는 이날부터 공제가 됐었는데 이날을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냥 아예 애초부터 과세기간 개시인 1월 1일부터 공제를 다 해줄게. 그거 써있죠.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여기서부터 역산한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주겠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이제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적격 증명이 있어야 돼요. 적격 증빙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게 있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못 하죠. 왜냐면 등록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행이 안 돼서 이제 발행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신용카드 매입으로 보통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는 받을 때 신용카드로 대표자 주인번호로 대표자 카드로 된 신용카드로 하시던지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세금 계산서를 사업을 이제 등록을 좀 있으면 할 거다라고 하고 등록번호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매입한 것들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들도 나중에 뭐 인정은 받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세금계산 할 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런 거 빼고는 이제 신용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 매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1장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게 푸시거나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제가 설명한 거 잘 복습하시고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 보통 여러분들 제가 했던 거를 잘 정리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책하고 같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법소부에 제가 막 문장으로 많이 쓰진 않았어요. 법소문으로 쓰지 않고 보통 그림이나 표로 해서 잘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이제 회독이 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다른 책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회독이 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설명 듣고 이제 읽으면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게 했으니까 먼저 잘 보시고 그거를 항상 문제와 연결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당장 보자마자 문제를 푸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공부 좀 하시면서 푸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이건 내가 안 배운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뒤에서 나오는 부분이 미리 이제 문제가 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초반에는 몇 개 얘기 드릴 테니까 그때는 몇 장 이후 보신 다음에 푸셔라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맞춰서 뒤에서 푸시면 돼요. 그럼 1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2번 문제가 그래요. 2번 문제가 그럼 2장 공부한 다음에 지금 1장 공부했으니까 2장 공부가 안 되면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2번은 빼고 나중에 푸시고 5번도 사장을 보시고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은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걸로 답은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보기가 여러분들 이제 바로 이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지금 다 뒤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배운 거 갖고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운 거 푸셔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같은 경우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중에 3, 4번 있죠. 3, 4번. 그게 아까 제가 일반 과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사항 중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점지에서 그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참고란에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청산 중에 이제 내국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은 계속 등기를 안 해도 계속 납세의무가 있다 이거하고 농민이 일시적으로 뭐 토사석에 대한 뭐 거기 보시면 뭐 판매를 해서 나오는 금액은 우리가 부가세 과세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외적인 건데 이런 건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내진 않으니까 기존에 났던 부분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또 1번도 신탁 관련해서 여러분 신탁은 다음 시간에 이것도 하셔야겠네. 2장 공부한 다음에 신탁 보고 나서 하시면 더 쉬우니까 신탁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는 파트 나오면 그건 항상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 보기는 내가 모르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이 맞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이제 법조문에서 예규에 나온 부분이 가끔 섞여 나올 수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배울 걸 미리 땡겨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만 여러분들 주의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하여튼 전체를 다 보신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연습 문제를 다시 보시면 또 풀 수 있으니까 풀면서 여러분들 답 체크는 하지 마세요. 오른쪽 밑에 항상 답이 있으니까 그거 가려놓고 이제 맞추신 다음에 한번 해설 보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몇 번 보시고 이거 다 보신 다음에
단원별 기출 본 다음에 동영 푸시면 거의 뭐 대부분 한두 개 빼고는 금방 다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